오늘은 액체 증기압과 끓는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0페이지고요. 여기에 이 증기압이 나타나는 현상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빈 공간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용기를 하나 그려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닫혀있는 어떤 용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있는데 요까지가 액체고 이 위에는 진공인 상황을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액체 분자들을 종이로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액체 분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자, 그러면 액체 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움직이고 있겠죠?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여기 있는 어떤 분자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계속 액체죠? 옆으로 가도 액체고요. 그런데 움직이다가 이렇게 공간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는 기체가 되는 거죠. 자,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가 자기 분자 운동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서 기체가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나요? 증발이죠. 자, 이게 증발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을 규칙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규칙 1. 자, 1초당 표면에서 4개의 액체 분자가 증발된다. 이런 규칙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0초일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1초 뒤에는 이렇게 4개 분자가 표면으로부터 4개 분자가 공간으로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사실은 이제 진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공이 아니에요. 기체가 있으니까. 자, 요거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표로 나타내 볼 거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처음에 0초일 때, 1초일 때, 2초, 3초, 4초, 5초, 한 요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기체 분자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0초일 때는 빵개였는데 1초일 때는 4개가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 표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1초당 증발하는 분자의 수, 그거를 증발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증발 속도. 그래서 1초와 2초 사이에 초당 4개 분자가 증가된 상황이죠. 자, 요렇게 됐다. 그거 보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 기체 분자들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동할 거예요. 막 이동하다가 이렇게 계속 이동해도 계속 기체인 거죠. 이거 붙었지? 이렇게 계속 기체예요. 그런데 얘가 여기 액체 표면으로 탁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되는 거죠. 자, 기체였다가 움직이다가 액체 표면으로 충돌하면서 액체가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응축이라고 합니다. 응축. 그래서 여기 규칙, 두 번째 규칙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 규칙. 이 응축되는 것은 요 기체, 여기 이 공간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에 비례해요. 기체가 한 개 있을 때는
잘 응축이 안 되겠지만 여기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응축되는 게 초당 응축되는 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자, 1초당 기체 분자 중에서 그 절반 2분의 1은 응축된다고 봅시다. 응축된다. 그러면 현재 4개니까 1초 동안 2개가 응축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응축 속도도 한번 나타내보면 처음에는 여기 기체 분자수가 0일 때는 응축될 게 없죠. 0이었는데 4개가 기체 분자수가 4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응축이 초당 2개가 응축됐어요. 자, 그런데 이 표면이 그대로 이 표면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4개 증발하는 건 계속 4개가 증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4개. 4개가 증발됐어요. 너무 이게 자, 화면이 좁네요.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공간에 지금 입자수가 몇 개가 됐어요? 6개가 됐죠. 자, 6개가 되니까 그 중에 절반 3개는 응축되어야 되겠습니다. 응축됩니다. 자, 그러면 응축 속도는 3이다. 자, 근데 또 4개는 증발해야 됩니다. 4개 증발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안 보이지만 개수를 유추해 보세요. 몇 개겠습니까? 4개가 증발하고, 그 전에 6개가 있었죠? 4개가 증발하고 나면 7개가 되겠죠. 자, 7개는 홀수니까 그냥 임의로 그 중에서 3개가 응축된다고 해봅시다. 자, 3개가 응축됐고, 또 4개가 표면에서 4개가 증발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에 몇 개가 됐나요? 8개가 됐죠? 자, 그 상황을 여기 마저 나타내보면, 자, 7개에서 3개가 응축되고 4개가 증발했더니 기체 분자수가 8개가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8개 중에서 너무 많이 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니, 너무 많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뭐 따라 올라갔나 봐요. 8개가 돼야 됩니다. 자, 8개 중에서 4개가 응축되고 다시 4개가 증발하면 몇 개가 돼요? 8개가 되죠. 자, 또 4개가 응축되고 4개가 증발하면 또 8개가 되죠. 자, 이 다음부터는 계속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4개가 응축되고 4개가 증발해서 8개가 되고, 그 다음에도 4개가 응축되고 4개가 증발해서 8개가 되고, 계속 8개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8개, 기체 분자수가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는 얘는 이 기체 분자수는 계속 8개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있으니까 평형에 도달한 상태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8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4개가 응축되고 4개가 동시에 증발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밖에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얘는 지금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요. 이런 동적 평형에 도달하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냐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야,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야 동적 평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 우리가 PV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이죠. 자, 요때 아까 거기 이 위에 있는 공간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봅시다. 자, V가 일정해요. 곱하기 1. 자, 온도도 일정하다고 생각합시다. 곱하기 1. R은 원래 상수죠. 일정한 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압력은 뭐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냐면 분자의 양에 영향을 받아요. 압력이 분자의 양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분자의 양은 분자수에 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모형상으로 나타낸 걸 한 분자가 있을 때 압력을 뭐 0.1기압이라고 잡아봅시다. 임의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두 분자가 있다면 그 공간 안에 압력은 얼마가 되겠어요? 0.2기압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체 분자 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를 기압 단위로 봤을 때, 자, 처음에 기체 분자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압력이 없죠. 진공이죠, 진공. 그랬는데 1초 뒤에 분자가 4분자가 됐어요. 그러면 압력이 얼마가 되는 거죠? 아까 이게 1이면 0.1이었고 4면 0.4로 정했잖아요. 0.4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2초 뒤에는 0.6기압, 3초 뒤에는 0.7기압, 4초부터는 0.8기압, 0.8기압, 0.8기압으로 계속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됩니다. 자, 요 압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증기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증기압력은 어떨 때 압력이냐?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즉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을 때 그때의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과서 몇 페이지인가요? 40페이지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40페이지에 그 내용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증발만 일어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응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응축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아까 예시로 들었을 때 증발 속도는 계속 일정했죠. 어떻게? 초당 4분자씩 증발됐어요. 계속 이렇게 일정했습니다. 근데 응축 속도는 처음에는 0이었는데 1초 뒤에는 나중에 이제 2가 됐죠. 그 다음에 3이 됐다가 4가 되는 순간부터 계속 일정하게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응축 속도. 이거 초당 2분자, 3분자, 3분자, 4분자, 4분자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액체와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이 기체의 압력을 액체의 증기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증기압 측정하는 장치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진공이고요. 이쪽도 진공이어야 돼요, 현재는. 왜냐하면 수은면과 같은 액체가 이렇게 액체의 면이 같으면 이 두 개 양쪽의 압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0기압이라면 진공은 0기압이죠. 여기도 0기압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액체 분자들이 증발 시작하고 응축도 되고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요. 여기에. 그때에 이쪽의 기체들의 압력 때문에 이쪽의 압력은 0기압이 아니에요. 압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은을 이렇게 누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요만큼 이렇게 면을 잘랐을 때 이쪽의 압력, 기체의 압력과 이쪽의 수은이 누르는 압력이 같은 거예요. 압력이 같아요. 자, 이만큼 높이를 H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요 증기압은 이 액체가 나타내고 있는 이 액체의 증기압은 얼마냐? HmHg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요만큼 수은이 누르는 압력이 HmHg고요. 이게 뭐랑 같으냐? 이 기체가 나타내는 왼쪽에 이 부분에 있는 압력, 기체의 압력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액체의 증기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그림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볼 거냐면, 아까는 초당 4개 분자가 증발되는 상황으로 설정을 해봤었죠. 그러면 여기서 온도를 한번 낮춰 봅시다.
자, 온도를 낮춰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볼 거냐면 초당 증발 속도가 1초당 두 분자씩만 증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돼요. 자, 1초 뒤에 두 분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움직이다가 그 중에 하나는 응축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분자가 증발했어요. 그다음에 움직이다가 한 분자가 응축돼요. 자, 이렇게 되다가 또 두 분자가 증발해요. 자, 이제 네 분자가 됐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절반은 응축돼요. 자, 시간이 지나서 또 두 분자가 증발, 두 분자 응축, 두 분자 증발, 두 분자 응축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계속 4개 분자가 유지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현재 이 상태에서 증기압력은 얼마가 되겠어요? 증기압력은 0.4기압이 되는 거죠. 0.4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4분자씩 증발할 때 0.8기압이 유지가 됐는데 지금 두 분자씩만 증가하니까 온도가 낮아져서 증발 속도가 줄었다 보니까 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증기압력이 줄어들었다. 0.4기압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증기압력이 같이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증기압력이 낮아진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시 40페이지로 돌아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아까 온도가 낮아지면 증기압력이 낮아진댔는데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으로 만들어 봅시다.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력이 증가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물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인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기압력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온도를 점점 높이면, 즉 가열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서 증기압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증기압이 점점 커집니다. 계속 온도를 계속 높여요. 그러면 증기압력이 계속 커져요. 그런데 외부 압력이 현재 1기압인 상황에서는 물의 온도가 100도씨가 딱 되면 증기압력이 760mmHg, 즉 이거와 같아지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이때부터 무슨 상황이 일어나냐? 아까는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표면에서만 기체가 됐죠. 그 상황은 증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부 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아지는 시점부터는 물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요. 기체가 돼. 그 상황을 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끓는다. 그래서 끓음 현상은 액체의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현재 760mmHg의 압력이에요. 1기압이에요. 그랬는데 물의 온도를 점점 증가하면서 증기압이 점점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외부 압력인 760과 같아졌을 때 이 증기압력이 같아졌을 때 그때 온도가 바로 물의 끓는 점 100도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을 끓이는데 이게 그냥 여기서 끓이는 게 아니고 고산지대로 갔어요. 자, 고산지대로 가면은 압력이 어떻게 돼요? 1기압보다 낮죠? 자, 고산지대 압력을 만약에 600mmHg라고 적어봅시다. 자, 600mmHg에서 외부 압력이 600mmHg인 그런 곳에서 물을 끓여요. 그럼 물은 몇 도씨에서 끓을까요? 자, 물의 증기압이 점점 올라가다가 증기압력이 600mmHg만 돼도
끓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의 온도가 얼마냐. 자, 요 온도를 선생님이 그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자, 600mm Hg에서 이 물의 끓는 점은 몇 도냐? 그림에서 봤을 때 한 몇 도쯤 보이나요? 95도쯤 되죠? 찾아보니까 93.5도씨가 됩니다. 이렇게 끓는 점이 낮아지게 돼요. 근데 물의 끓는 점은 우리가 얼마로 알고 있죠? 100도씨로 알고 있죠? 근데 그건 언제 끓는 점이다?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끓는 점을 비교할 때는 다 1기압으로 두고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보통은 그냥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끓는 점들은 기준 끓는 점들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이 달라지면 끓는 점이 달라져요.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되겠죠? 높아집니다. 외부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액체들의 증기압력 곡선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지금 빨간색이 에탄올이고 파란색이 물인데 50도씨에서 증기압을 비교해 봅시다. 자, 증기압. 에탄올의 증기압이 물의 증기압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물과 에탄올이 있을 때 같은 온도 50도일 때 에탄올의 증기압이 더 커요. 자, 에탄올의 증기압이 더 크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냐? 아까 같은 시간에 증발 속도가 높으면 증기압력이 더 컸죠? 그래서 에탄올이 물보다 증발이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발이 잘 됨. 자, 근데 왜 증발이 잘 될까? 분자들끼리 서로 꽉 잡고 있으면 증발이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떨어져 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증발이 잘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 분자 간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작아서 증발이 잘 돼요. 그러면 증발이 잘 되면 이 760mm Hg까지 도달하는데 온도가 별로 안 높아도 되겠죠. 자, 낮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760mm Hg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온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몇 도가 되면 되냐면 78도쯤 되면 돼요.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760mm Hg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끓는 점이 낮아요. 몇 도? 78도. 이렇게 된다. 물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뭐에 영향을 받느냐? 분자 간의 인력에 영향을 받죠. 분자 간의 인력이 작으니까 끓는 점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물의 증기압이 에탄올의 증기압보다 작은 까닭은 분자 사이의 인력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교과서 93페이지입니다. 교과서 93페이지 화학 평형입니다. 자, 여기에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가역 반응,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이동하는 반응이 아니고 반응물이 생성물도 되는데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에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화살표, 이쪽으로 화살표 되어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요 화살표 모양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화살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A, B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그
이 평형을 가역 반응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아니에요. 요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요렇게 써야 돼요. 요거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A가 B가 되기도 하고 B가 A가 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용기에다가 그 반응 용기에다가 그냥 A만 그냥 통 넣었어요. A만 넣고 반응을 시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B가 생기겠죠. 처음에는 여기 그래프랑 같이 보면서 설명할게요. 처음에 A만 있었는데 얘가 반응을 하니까 A의 농도는 줄어들어요. B는 처음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A가 반응해서 B가 생기니까 B의 양이 늘어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역반응이 안 되는 상황이면 시간이 지나면 A는 점점 계속 줄어들 거고 B는 점점 계속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게 B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B가 또 어느 정도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응도 가고 역반응도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의 A가 줄어드는 속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B가 늘어나는 속도도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정반응에 의해서 감소하는 A의 양. 자, 이게 시간당 감소하는 A의 양을 뭐라고 하냐면 정반응 속도라고 해요. 아까 증발 속도와 같이. 자, 그 다음에 역반응에 의해서 증가하는 A의 양. 자, 요것도 시간당 증가하는 A의 양. 요게 역반응 속도. 요 두 개가 이제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A가 감소하는 양하고 증가하는 양이 같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밖에서 봤을 때 A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동적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물의 증발과 응축이 아니고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적 평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요런 동적 평형 상태를 화학 평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동적 평형 상태를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화학 평형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